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챙김의 뇌과학입니다. 저자는 스탠 로드스키, 출판사는 박미경입니다. 마음과 몸의 연결을 개선하면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실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깊이 실천할수록 뇌와 심장과 면역체계의 기능까지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신 연결은 온갖 질환, 특히 면역 관련 질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울러 제2형 당뇨병 같은 최근 점점 늘어가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음악의 쉼표와 같습니다. 쉼표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지점이지만 꼭 전체의 리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침묵의 순간입니다. 그 짧은 정적은 음악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쉼표가 음악을 더 풍성하게 하듯 마음챙김 또한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마음챙김은 분주하게 돌아가는 뇌 활동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줍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잡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순간이죠. 사람은 날마다 6만 개가 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감정이 뇌 안에 소용돌이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작 몰두해야 될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설령 그 사실을 알아차리더라도 다시 주의를 돌리는 일은 더욱더 드뭅니다. 평균 주의 집중 시간은 8초에서 9초에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생각과 감정과 감각에 압도된 내가 혼란스러워지고 집중력을 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뇌를 스노우 글로브라고 생각해 봅시다. 스노우 글러브를 흔들면 눈송이가 흩날리며 뿌옇게 변합니다. 이는 우리가 걱정하거나 분노하거나 산만해지거나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온갖 생각과 감정이 소용돌이 칠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스노우 글러브를 더 이상 흔들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눈송이가 바닥으로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마음챙김은 뒤엉킨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주고 우리를 더 편안하고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마음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의도적으로 특정한 방식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떠오르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다 흘려보내는 것을 뜻하죠. 이렇게 말해봅시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일에 집중하되 그 밖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편해지자. 의도적으로 당신이 선택한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의 의도는 적어도 앞으로 몇 분 동안, 원한다면 더 오랫동안 지금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의도를 실제로 뇌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뇌는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모른 채 감정 상태나 정신적인 에너지, 신체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작동하려 듭니다. 의도를 분명히 알려주지 않으면 뇌는 다음에 해야 될 일이나 수많은 다른 생각, 심지어 삶의 의미 같은 전혀 관련 없는 문제에 빠지면서 금세 집중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뇌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하는 일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마음이 방황하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가능한 한 빨리 지금 하는 일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그 활동에는 반복과 패턴, 통제라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도 마음 챙김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닦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반복해서 닦으면서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일정한 경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입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입 안에서만 진행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경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패턴이 무너지고 통제도 사라집니다. 샤워 중에도 마음 챙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감촉에 휩싸이면 우리는 쉽게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하지만 샤워기 아래 서서 물이 몸에 닿는 감각에 의도적으로 집중해 봅시다. 물이 팔, 다리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느낌을 의미하고 미묘하게 식어가는 물의 온도를 감지하다 보면 그 이완 효과는 실로 놀라울 것입니다. 이때의 의도는 샤워 중인 당신 자신과 물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무엇보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색칠했던 기억을 즐겁게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효과를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끌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 내담자들이 과거의 행복과 안정감을 느꼈던 시간이나 장소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면 뇌는 그 경험을 인식하고 그 감정과 연결된 신경 경로를 자연스럽게 다시 열어줄 것이라 보았습니다. 색칠하기는 예전부터 글쓰기 학습을 돕는 방법으로 여겨졌지만 신경과학은 그 작용이 훨씬 더 복합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색칠하기는 기억력과 협응력, 이해력 등 생각을 글로 옮기는 데 필요한 여러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이완 반응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뇌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1. 패턴, 2. 반복, 3. 통제. 뇌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패턴은 반복, 즉 습관적인 활동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가령 선안의 색칠하기 같은 일정한 통제나 경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뇌는 패턴, 반복, 통제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이완됩니다. 아울러 그 활동이 경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창의성을 발휘해 줄 때 뇌는 훨씬 더 깊은 이완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원리가 컬러테이션 기법의 핵심이죠. 나는 잭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지 종류는 뭐든 괜찮아. 다만 반복해서 색칠했을 때 기하학적 패턴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야. 그러자 잭은 건축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미지를 몇 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직접 실험해 보면서 성인 내담자들과 함께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색칠을 시작한 지 5분쯤 지나면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호흡법은
30분이 지나도 긴장을 잘 풀지 못했죠. 게다가 수업이 끝나면 거의 실천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색칠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훨씬 편안해졌잖아요. 그것도 5분 만에. 지금껏 온갖 손상을 일으켰던 코르티솔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다행히 에너지는 얼마든지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남들처럼 아주 쉽게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마음 챙김을 통해 그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속도를 늦출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한두 번, 단 5분만 투자해도 몸속에 해로운 아밀로이드를 제거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책상에 앉아 몇 분간 색칠하기에 집중하면 그 후 몇 시간 동안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정원에 나가 잠깐 화단을 손질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단에서 보낸 몇 분이 지난 2주 동안 미뤄왔던 집안일 3가지를 해치울 에너지를 다시 채워줄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충전하려면 먼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행동의 대가를 인식하고 그 행동을 바꾸겠다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알아차림을 의식한다는 말이 다소 혁신적인 개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때그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생각과 느낌, 신체 감각,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불쑥 끼어드는 잡념이나 방해 요소를 인정한 뒤 조용히 흘려보내는 과정입니다. 이 마음챙김 활동의 목표는 아무것도 밖으로 들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색칠하고 있다면 그 행위만 알아차리면 되는 것이죠. 그냥 관찰하고 그렇게 관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걸으면서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각 걸음의 움직임과 움직이는 자신의 몸에 집중하기만 되는 것이죠. 걷기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일상적인 활동이므로 걷기를 통해 마음 챙김에 쓰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 걷기는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와 연결된 느낌을 주고 자신의 몸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먼저 5걸음에서 10걸음 정도 앞뒤로 오갈 수 있는 공간을 찾습니다. 실내도 괜찮고 야외 산책 중이거나 러닝머신 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은 뒷짐을 지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걸어도 됩니다. 걷기 전에 잠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주목합니다. 똑바로 서서 체중을 양발에 고르게 실습니다. 이제 서 있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몸의 주의를 집중하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몸에 전해지는 압력과 긴장을 의식합니다. 서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발끝에서 발목, 엉덩이, 배, 가슴, 등, 어깨, 팔까지 모든 부위가 서 있는 자세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알아차립니다. 이제 몸을 오른쪽으로 살며시 기울입니다. 체중을 오른쪽에 실을 때 무엇이 달라지고 느껴집니까? 오른발,
다리, 엉덩이, 등, 목, 팔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번에는 왼발, 다리, 엉덩이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몸의 양쪽에서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에 주목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뻔한 상황이라면 먼저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상상과 확언을 활용해 그 상황을 미리 그려보고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연습해봅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가 곧 현장 방문을 올 예정입니다. 그들이 올 때면 당신은 보통 긴장하고 말문이 막힙니다. 게다가 당신의 의견도 번번이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행동하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긴장할 때마다 짓던 어색한 웃음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당신은 조리 있게 말하고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확언을 활용합니다. 나는 이 사진 앞에서도 평소처럼 침착하다. 그들은 내 말에 집중하고 그 내용에 감탄한다. 상상과 확언은 스트레스를 겪은 뒤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유용합니다. 마음 챙김의 에너지에 다가서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다음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1. 가장 잘하고 가장 즐기는 일을 한다. 2. 일과 가족, 건강, 타인에 대한 봉사 등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 영역의 시간과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배분한다. 일상의 행동 속에서 핵심 가치를 실천한다. 자신의 생활 방식을 다양한 각도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습관과 신체적인 요인, 인간관계, 일, 생활 환경까지 꼼꼼히 점검해 봅니다. 그래야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처한 환경이 특히 열악하다면 그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에게서 심장마비 위험이 있으니 좀 더 쉬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더라도 당신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석유 시추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위험하고 긴장감이 극심한 근무 환경에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이 작업을 삶에 적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인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챙김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너무 벅차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느끼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죠. 개인적인 수준에서 당신은 여가 시간에 무엇을 즐기고 있습니까? 그 활동이 은연중에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되진 않습니까? 생활 습관 가운데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신체적 측면입니다. 혹시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충분히 쉬고 적절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금 꼭 필요한 영양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감정 지능이란 무엇일까?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며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감정 지능입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은 단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만 능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행동을 깊이 통찰할 수 있고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통제력을 잃었던 순간이나 다른 사람을 오해했던 일을 곱씹으며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성숙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려면 자기 내면과 본연의 모습에 먼저 연결되어야 합니다.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감정지능은 우리 몸의 항상성 시스템에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감정 지능을 높여줄 실천 사례 1.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으려면 먼저 자기 말을 스스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겠다고 한 일은 반드시 실천하고 선택한 일은 책임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2. 온전히 귀를 기울여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100%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마음을 표현하라. 우리는 흔히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상대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잘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 듣고 행동으로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4. 때로는 침묵이 답이다. 언제나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끔 당신의 침묵에 더 고마워할 것입니다. 5. 사람들에게 여유를 제공하라.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때로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6.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라. 감사 표현은 긍정적 감정을 북돋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듣는 사람뿐 아니라 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효과는 더 커집니다. 7. 기대와 기준을 분명히 하라. 누군가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합당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약속한 대로 행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이끌어야 합니다. 8. 존중을 보여라. 화가 난 사람과 대화할 때는 사실과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존중이 표현합니다. 9. 먼저 질문하라. 누군가와 협상할 때는 먼저 질문하는 태도를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면 상대를 내 생각의 흐름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끌 수가 있습니다. 직접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0. 논쟁하지 마라. 상대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설득해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대신 상대에게는 내가 반대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당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말은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거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관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죠. 11. 쉽게 화내지 말고 쉽게 상처받지 마라. 속이 좁은 사람일수록 쉽게 화를 내고 상처를 받습니다. 웬만한 일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큰 사람이 돼야 합니다. 12.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화가 날 때는 흔히 어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현실적인지 먼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한 걸음 물러나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봅시다. 이 일이 1년 후에도 여전히 중요할까? 13. 분노는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 화를 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고성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목소리 크기보다는 실제 행동에서 관심을 잃습니다. 14.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해석하라. 사람은 때때로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럴 때 당신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비난하고 망신을 줄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인가? 비판하기 전에 먼저 칭찬하라. 지적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상기시켜라. 당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미래를 함께 바라봅시다. 이 모든 태도를 담은 황금률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상대의 의도를 좋게 해석하는 것이죠. 15. 실수는 배움의 터전이다. 관계는 사업과도 같습니다. 점점 좋아지든지 점점 나빠지든지 둘 중 하나죠. 제자리 걸음은 없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배우지 않은 채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멘탈을 키우는 법. 강한 멘탈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1. 도전정신. 2. 전념. 3. 통제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요한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비난받거나 모욕당하거나 거절당하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관심도 받을 자격이 없어. 너무 부족해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누군가의 인정 없이도 버텨냈어. 그만큼 강인한 사람이야. 당신은 어느 쪽을 선호합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진짜 문제는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당신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벽돌을 던지면 그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고 또 맞을까봐 다시 일어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에게 벽돌은 고통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받아내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들에게 벽돌은 가치를 창조할 자원입니다. 어쩌다 맞아서 쓰러지더라도 툴툴 털고 일어나 덕분에 난 단단해졌어 라고 오히려 고마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던져진 벽돌로 당신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인생이 당신에게 레몬을 던지면 버릴 것인가? 아니면 레모네이드를 만들 것인가?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견디며 살아왔는지 알면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야.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힘든 일을 많이 겪을수록 내면이 더 단단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것이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과거의 고통이 클수록 단단한 미래를 지어 올릴 재료도 많아집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그 힘든 시기를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지만 예전에도 다 이겨냈으니 이번에도 기필코 이겨낼 거야. 강인함은 부정적인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단단해지는 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당신의 과거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과거를 지금까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왔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나는 반드시 해결할 수가 있어. 이런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 앞에 놓인 도전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챙김의 뇌과학입니다. 저자는 스탠 로드스키, 출판사는 박미경입니다. 마음과 몸의 연결을 개선하면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실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깊이 실천할수록 뇌와 심장과 면역체계의 기능까지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신 연결은 온갖 질환, 특히 면역 관련 질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울러 제2형 당뇨병 같은 최근 점점 늘어가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음악의 쉼표와 같습니다. 쉼표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지점이지만 꼭 전체의 리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침묵의 순간입니다. 그 짧은 정적은 음악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쉼표가 음악을 더 풍성하게 하듯 마음챙김 또한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마음챙김은 분주하게 돌아가는 뇌 활동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줍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잡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순간이죠. 사람은 날마다 6만 개가 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감정이 뇌 안에 소용돌이 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작 몰두해야 될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설령 그 사실을 알아차리더라도 다시 주의를 돌리는 일은 더욱더 드뭅니다. 평균 주의 집중 시간은 8초에서 9초에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생각과 감정과 감각에 압도된 내가 혼란스러워지고 집중력을 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뇌를 스노우 글로브라고 생각해 봅시다. 스노우 글러브를 흔들면 눈송이가 흩날리며 뿌옇게 변합니다. 이는 우리가 걱정하거나 분노하거나 산만해지거나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온갖 생각과 감정이 소용돌이 칠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스노우 글러브를 더 이상 흔들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눈송이가 바닥으로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마음챙김은 뒤엉킨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주고 우리를 더 편안하고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마음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의도적으로 특정한 방식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떠오르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다 흘려보내는 것을 뜻하죠. 이렇게 말해봅시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일에 집중하되 그 밖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편해지자. 의도적으로 당신이 선택한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의 의도는 적어도 앞으로 몇 분 동안 원한다면
더 오랫동안 지금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의도를 실제로 뇌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뇌는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모른 채 감정 상태나 정신적인 에너지, 신체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작동하려 듭니다. 의도를 분명히 알려주지 않으면 뇌는 다음에 해야 될 일이나 수많은 다른 생각, 심지어 삶의 의미 같은 전혀 관련 없는 문제에 빠지면서 금세 집중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뇌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하는 일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마음이 방황하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가능한 한 빨리 지금 하는 일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그 활동에는 반복과 패턴, 통제라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도 마음 챙김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닦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반복해서 닦으면서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일정한 경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입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입 안에서만 진행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경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패턴이 무너지고 통제도 사라집니다. 샤워 중에도 마음 챙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감촉에 휩싸이면 우리는 쉽게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하지만 샤워기 아래 서서 물이 몸에 닿는 감각에 의도적으로 집중해 봅시다. 물이 팔, 다리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느낌을 의미하고 미묘하게 식어가는 물의 온도를 감지하다 보면 그 이완 효과는 실로 놀라울 것입니다. 이때의 의도는 샤워 중인 당신 자신과 물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무엇보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색칠했던 기억을 즐겁게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효과를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끌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 내담자들이 과거의 행복과 안정감을 느꼈던 시간이나 장소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면 뇌는 그 경험을 인식하고 그 감정과 연결된 신경 경로를 자연스럽게 다시 열어줄 것이라 보았습니다. 색칠하기는 예전부터 글쓰기 학습을 돕는 방법으로 여겨졌지만 신경과학은 그 작용이 훨씬 더 복합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색칠하기는 기억력과 협응력, 이해력 등 생각을 글로 옮기는 데 필요한 여러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이완 반응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뇌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1. 패턴 2. 반복 3. 통제. 뇌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패턴은 반복, 즉 습관적인 활동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가령 선안의 색칠하기 같은 일정한 통제나 경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뇌는 패턴, 반복, 통제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이완됩니다. 아울러 그 활동이 경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창의성을 발휘해 줄 때 뇌는 훨씬 더 깊은 이완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원리가 컬러테이션 기법의 핵심이죠. 나는 잭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지 종류는 뭐든 괜찮아.
다만 반복해서 색칠했을 때 기하학적 패턴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야. 그러자 잭은 건축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미지를 몇 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직접 실험해 보면서 성인 내담자들과 함께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색칠을 시작한 지 5분쯤 지나면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호흡법은 30분이 지나도 긴장을 잘 풀지 못했죠. 게다가 수업이 끝나면 거의 실천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색칠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훨씬 편안해졌잖아요. 그것도 5분 만에. 지금껏 온갖 손상을 일으켰던 코르티솔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다행히 에너지는 얼마든지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남들처럼 아주 쉽게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마음 챙김을 통해 그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속도를 늦출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한두 번, 단 5분만 투자해도 몸속에 해로운 아밀로이드를 제거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책상에 앉아 몇 분간 색칠하기에 집중하면 그 후 몇 시간 동안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정원에 나가 잠깐 화단을 손질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단에서 보낸 몇 분이 지난 2주 동안 미뤄왔던 집안일 3가지를 해치울 에너지를 다시 채워줄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충전하려면 먼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행동의 대가를 인식하고 그 행동을 바꾸겠다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알아차림을 의식한다는 말이 다소 혁신적인 개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때그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생각과 느낌, 신체 감각,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불쑥 끼어드는 잡념이나 방해 요소를 인정한 뒤 조용히 흘려보내는 과정입니다. 이 마음챙김 활동의 목표는 아무것도 밖으로 들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색칠하고 있다면 그 행위만 알아차리면 되는 것이죠. 그냥 관찰하고 그렇게 관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걸으면서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각 걸음의 움직임과 움직이는 자신의 몸에 집중하기만 되는 것이죠. 걷기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일상적인 활동이므로 걷기를 통해 마음 챙김에 쓰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 걷기는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와 연결된 느낌을 주고 자신의 몸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먼저 5걸음에서 10걸음 정도 앞뒤로 오갈 수 있는 공간을 찾습니다. 실내도 괜찮고 야외 산책 중이거나 러닝머신 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은 뒷짐을 지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걸어도 됩니다. 걷기 전에 잠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주목합니다. 똑바로 서서 체중을 양발에 고르게 실습니다. 이제 서 있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몸의 주의를 집중하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몸에 전해지는 압력과 긴장을 의식합니다. 서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발끝에서 발목, 엉덩이, 배, 가슴, 등, 어깨, 팔까지 모든 부위가 서 있는 자세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알아차립니다. 이제 몸을 오른쪽으로 살며시 기울입니다. 체중을 오른쪽에 실을 때 무엇이 달라지고 느껴집니까? 오른발, 다리, 엉덩이, 등, 목, 팔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번에는 왼발, 다리, 엉덩이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몸의 양쪽에서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에 주목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뻔한 상황이라면 먼저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상상과 확언을 활용해 그 상황을 미리 그려보고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연습해봅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가 곧 현장 방문을 올 예정입니다. 그들이 올 때면 당신은 보통 긴장하고 말문이 막힙니다. 게다가 당신의 의견도 번번이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행동하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긴장할 때마다 짙던 어색한 웃음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당신은 조리 있게 말하고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확언을 활용합니다. 나는 이 사진 앞에서도 평소처럼 침착하다. 그들은 내 말에 집중하고 그 내용에 감탄한다. 상상과 확언은 스트레스를 겪은 뒤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유용합니다. 마음 챙김의 에너지에 다가서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다음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1. 가장 잘하고 가장 즐기는 일을 한다. 2. 일과 가족, 건강, 타인에 대한 봉사 등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 영역의 시간과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배분한다. 일상의 행동 속에서 핵심 가치를 실천한다. 자신의 생활 방식을 다양한 각도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습관과 신체적인 요인, 인간관계, 일, 생활 환경까지 꼼꼼히 점검해 봅니다. 그래야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처한 환경이 특히 열악하다면 그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에게서 심장마비 위험이 있으니 좀 더 쉬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더라도 당신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석유 시추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위험하고 긴장감이 극심한 근무 환경에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이 작업을 삶에 적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인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자학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챙김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너무 벅차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느끼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죠. 개인적인 수준에서 당신은 여가 시간에 무엇을 즐기고 있습니까? 그 활동이 은연중에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되진 않습니까? 생활 습관 가운데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신체적 측면입니다. 혹시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충분히 쉬고 적절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금 꼭 필요한 영양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감정지능이란 무엇일까?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며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감정지능입니다.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은 단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만 능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행동을 깊이 통찰할 수 있고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통제력을 잃었던 순간이나 다른 사람을 오해했던 일을 곱씹으며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성숙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려면 자기 내면과 본연의 모습에 먼저 연결되어야 합니다.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감정지능은 우리 몸의 항상성 시스템에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감정지능을 높여줄 실천 사례 1.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으려면 먼저 자기 말을 스스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겠다고 한 일은 반드시 실천하고 선택한 일은 책임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2. 온전히 귀를 기울여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100%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마음을 표현하라. 우리는 흔히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상대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잘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 듣고 행동으로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4. 때로는 침묵이 답이다. 언제나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끔 당신의 침묵에 더 고마워할 것입니다. 5. 사람들에게 여유를 제공하라.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때로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6.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라. 감사 표현은 긍정적 감정을 북돋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듣는 사람뿐 아니라 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효과는 더 커집니다. 7. 기대와 기준을 분명히 하라. 누군가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합당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약속한 대로 행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이끌어야 합니다. 8. 존중을 보여라. 화가 난 사람과 대화할 때는 사실과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존중이 표현합니다. 9. 먼저 질문하라. 누군가와 협상할 때는 먼저 질문하는 태도를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면 상대를 내 생각의 흐름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끌 수가 있습니다. 직접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0. 논쟁하지 마라. 상대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설득해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대신 상대에게는 내가 반대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당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말은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거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관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죠. 11. 쉽게 화내지 말고 쉽게 상처받지 마라. 속이 좁은 사람일수록 쉽게 화를 내고 상처를 받습니다. 웬만한 일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큰 사람이 돼야 합니다. 12.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화가 날 때는 흔히 어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현실적인지 먼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한 걸음 물러나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봅시다. 이 일이 1년 후에도 여전히 중요할까? 13. 분노는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 화를 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고성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목소리 크기보다는 실제 행동에서 관심을 잃습니다. 14.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해석하라. 사람은 때때로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럴 때 당신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비난하고 망신을 줄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인가? 비판하기 전에 먼저 칭찬하라. 지적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상기시켜라. 당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미래를 함께 바라봅시다. 이 모든 태도를 담은 황금률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상대의 의도를 좋게 해석하는 것이죠. 15. 실수는 배움의 터전이다. 관계는 사업과도 같습니다. 점점 좋아지든지 점점 나빠지든지 둘 중 하나죠. 제자리 걸음은 없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배우지 않은 채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멘탈을 키우는 법. 강한 멘탈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1. 도전정신. 2. 전념. 3. 통제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요한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비난받거나 모욕당하거나 거절당하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관심도 받을 자격이 없어. 너무 부족해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누군가의 인정 없이도 버텨냈어. 그만큼 강인한 사람이야. 당신은 어느 쪽을 선호합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진짜 문제는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당신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벽돌을 던지면 그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고 또 맞을까봐 다시 일어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에게 벽돌은 고통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받아내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들에게 벽돌은 가치를 창조할 자원입니다. 어쩌다 맞아서 쓰러지더라도 툴툴 털고 일어나 덕분에 난 단단해졌어 라고 오히려 고마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던져진 벽돌로 당신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인생이 당신에게 레몬을 던지면 버릴 것인가? 아니면 레모네이드를 만들 것인가?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견디며 살아왔는지 알면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야.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힘든 일을 많이 겪을수록 내면이 더 단단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것이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과거의 고통이 클수록 단단한 미래를 지어 올릴 재료도 많아집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그 힘든 시기를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지만 예전에도 다 이겨냈으니 이번에도 기필코 이겨낼 거야. 강인함은 부정적인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단단해지는 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당신의 과거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과거를 지금까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왔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나는 반드시 해결할 수가 있어. 이런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 앞에 놓인 도전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